예, 장관님과 모두 국감 주민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국감은 사실 작년 국감에 이어 1년 만에 하는 것이고 8개월은 윤석열 정부, 4개월은 이재명 정부, 3분의 2는 전 정부에 대한 것이지만 사실 전 정부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윤석열 정권 3년에 대한 종합적 평가의 국감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헌정 질서만 망가뜨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민생과 경제는 망가질 만큼 망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고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기재부, 한국은행, 통계청이 각각 발표했던 경제 주요 지표를 가지고 종합 분석해서 민생 또는 경제 실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25대 핵심 지표로 재분류해 봤습니다. PPT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가계 소득 분야 5대 지표를 봤더니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가계는 빚과 이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소득 격차는 이렇게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소비 내수 분야를 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자영업 매출 급감했고 국민 체감 경기 냉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 생활비도 한번 보시죠. 생활비, 공공요금, 주거비 다 동시에 상승했습니다. 체감 물가의 부담이 매우 커졌던 것이죠. 또 고용과 경기 지표도 보십시오. 보면은 다 대부분이 청년과 비정규직 중심으로 고용이 매우 악화되어 있습니다. 경기 정체, 침체, 민생 유출로 당연히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 투자, 자본시장 분야도 보십시오. 보면은 이거 마찬가지로 역시 건설 투자를 비롯해서 민간 투자 위축되고 성장 기반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표를 봤을 때 모든 분야에서 윤석열 정권 5년, 3년 동안 이 경제와 민생은 동시에 악화되었다라고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경기 변동뿐만 아니라 정책의 실패 또 전략과 방향의 부재가 낳은 결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기재부도 그동안은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 하에 몰두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민생 대응, 경기 활성화에 또 구조개혁의 그런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하는 자성이 우선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코로나6기를 거치면서 이걸 잘 극복하고 그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산업, 기술, 수출 등 국가 경쟁력을 도약시킬 절호의 기회였는데 놓쳤고 또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산업의 기술 격차는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대응력도 약화됐죠. 그래서 대한민국 추격자에서 선도국가로 새롭게 재편하고 발돋움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저는 놓쳤다. 마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3년이다라고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저는 다른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요. 평상시에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이 갔다는 것은 그것은 그때 진짜 심각한 그 정책 에러가 있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수도 없이 이제 출발한 이 새 정부인데 이런 잃어버린 3년을 회복하면서도 국가 경쟁력 또 국민의 삶과 민생을 동시에 살려야 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좀 전 정부와 달리 그래도 새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산업을 동시에 살리는 그런 성장 전략을 저는 갖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남긴 너무나 큰 그 공백을 반드시 다 메우고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는 것이 책무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 우선 여쭤볼게요. 부동산 추가 대책 관련해서 지난 이 627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대출 한도가 6억으로 이제 묶었는데 더 낮추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 내부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당시에 청년층이라든가 무주택자라든가 이런 중산층이 이로 인해서 또 실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안게 됐다는 평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튼 의원님 주신 말씀은 잘 살펴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환 보유액은 단순히 예금이나 자산이 아니라 국가 신용의 마지막
방어성이라 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100억 불 정도. 4,220억 정도가 9월 말 기준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이 장기 투자 자산이고 그리고 바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예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묶여있기 때문에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4%, 네. 한 185억 달러 정도입니다. IMF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 보유액은 약 5천억에서 5,20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보다 800에서 1,000억 정도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미국이 이렇게 무도하게 3,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성 투자 지원 가능합니까? 예, 뭐 외환 시장을 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미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한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고, 그럼에도 이제 대외 협력 과정에서는 일정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를 직접 꺼내 쓰지 않고 우회적으로 외화를 조달하는 방안, 이걸 간접 조달형 재원 조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평채를 발행한다든가 통화 수합을 체결한다든가 외환 안정기금이나 협력펀드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정부가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통화 수합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미 연준은 기축통화권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소수 그래서 그런 선진국에만 허용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도 예외적으로 달러 경색 시기에 2차례만 저희가 임시 스와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무제한 또는 상설 스와프가 어렵다라면은 단계별 또는 제한적 조건을 둔 스와프도 동시에 제한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과 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싸움만 보지 마시고 제3국가의 양자 싸움이라든가 또는 치안마이 이니셔티브 있지 않습니까? 네. 이와 같이 그런 것을 상시화한 것 같은 그런 다변적인 그 외화 유동성에 대해서 다변적인 어떤 확보 방안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뭐 저희들은 뭐 통화 수합 또는 다양한 방법의 통화를 조달하는 것은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사업의 어떤 그 상업적 합리성이라든지 또 그리고 그런 부분이 한국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까지 종합해서 저희들은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